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을 지켜봐 주시는 해외 동포,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문브레이커스 오늘 시즌2 시작하고 오늘 첫 번째로 게스트를 모시는 네. 날이거든요. 누가 요 사이에 나중에 앉을지 혹시 궁금하세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고, 혹은 실시간 채팅에서 많은 분들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열심히 사실은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시는 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했던 분이 나올지. 네, 뭐 우리 당원 동지 분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나오시든지 간에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면 좋겠고요. 또 뭐 원하던 분 못 뵀다고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또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다음 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설 전의 방송이에요. 설 전 마지막 방송이라서 우리 게스트분 모시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주 만에 방송이고, 박근혜 대통령 행신도 지났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도 났고, 그 후에 이제 곧 있으면 설 명절까지 보내는 딱 2월의 첫 번째 방송, 그리고 첫 번째 시즌2의 게스트를 모시는 방송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응원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나오니 댓글로 열심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4주치니까 네 번째 모시니까 3주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원하시는 분 초청 댓글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추천 안 해주시면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 4시에 방송하는 거는 수요일은 아마 설 인사를 할 거고, 내일 댁에서 편하게 휴식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찌짐 꾸우면서 혹시나 방송을 보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 네, 무조건 본방사수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구독과 좋아요까지 녹방 봐주시고 댓글로 원하시는 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 그렇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게스트분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즌2의 첫 번째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빰! 헐, 뭐 하는 겁니까? 혼자. 짠! 이게 뭐야? 같이 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매겨버린다고. 네, 여러분,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문브레이커스 시즌2 첫 번째 게스트, 우리. 뻔뻔하다. 여러분, 그냥 진행해요. 네, 진짜 당황해가지고. 제가 언젠가는 꼭. 짠! 이거 뭐지? 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기로 해놓고 뒤통수를 완전 엄청 맞아가지고. 자, 첫 번째 게스트, 우리 공화당. 법정 여신이라고도 불리시던데, 이진아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브레이커스 언제 저를 불러주나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즌 1 우리 청년 게스트 모실 때 그때 불렀었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스럽네요. 지금 뭐 젊음이 뒤처지지는 않으십니다. 그 에너지, 그리고 실제로도 너무 동안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주름 하나 없으세요. 이게 저희가 모시게 돼서 더 영광이고, 너무 궁금하신 게 많을 거예요, 우리 당원분들께서. 근데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월요일 녹화를 하고 화요일 방송을 내보내니까 여러분들이 실시간 댓글을 그대로 전화 드릴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데, 이제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최대한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법정에 계속 많이 가시죠? 네, 뭐 박 대통령 재판이 다 완료가 되면 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좀 관심 있는 재판들이 있고, 아직 그 박 대통령하고 관련된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네, 그 재판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좀 봐야 되고, 박 대통령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재판이라 네, 갔었고, 지난주에 오병호 수석 네. 그 항소심 선고가 났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이라 박 대통령 사건하고 너무 비슷하고 너무 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가 되게 중요한 재판이었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 대통령 재판은 사실 2017년 5월 2일인가 이때쯤 하고 5월 16일 이렇게 준비 재판 기일에 아마 그때는 저만 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5월 23일 본 재판 열리면서 그때부터 다녔는데,
박 대통령 재판은 추첨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서 한 10번 정도밖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박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시지 않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안 나오고 저만 다녔는데, 그렇게 이제 저 혼자 박 대통령 재판, 그때 뭐 블랙리스트 재판, 우병우 수석 재판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막 뛰어다녔었죠. 일단은 그때 이제 생각에는 정말 너무나 억울한 재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재판 받으시는 분을 응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네. 있도록. 그런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무도 없이 재판 받으면은 굉장히 그 억울한 내용을 누군가 좀 들어주고 알아줘야 되는데, 그럴 때 누군가 내 편이 있다고 그러면 참 힘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갖고 우리가 다녀야 된다는, 네, 대통령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녔었어요.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추첨을 통해서 법정에 진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입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재판을 들어가신 건 아니라고 하신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에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 법정 모든 그 순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최고 전문가,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네. 보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박 대통령 재판은 추첨을 해서 들어갔었고 다른 재판들은 이제 오는 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삼성 재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사실 법정에 가서 이제 줄을 서 있으면 삼성 직원들은 표시를 안 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게 좌파들인지 삼성 직원들인지 거의 몰랐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들어가면서 가끔 가다 보면 삼성 직원이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근데 삼성 직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저는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파기환송심 그 선고 날 때도 제가 그 전에 본 친구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2017년도 이렇게 재판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아침에 가갖고 좌파들한테 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좀 막 소리쳐갖고 좌파들을 몰아내주기도 했는데 왜 그렇게 막 겁을 내고 하는지. 아, 삼성 직원들이요? 네, 이해가 안 돼요. 그 겁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사실은 뭐 재계뿐만 아니라 정계, 뭐 언론계, 모든 이제 사회문화 모든 조직 그 단체들이 사실 좌파들한테 겁을 많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가장 용감하게 맞서고 있는 게 뭐 이준하 선배님이기도 하고 우리 공화당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만 막 약간 이렇게 싸우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좀 이제 이끌고 선도할 수 있고 영감을 좀 줄 수가 있을까요? 그 뭐 영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해보지 않았던, 정말 겪어보지 않았던, 그냥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은 그냥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체제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 대통령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우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이거는 우리가 뭐 정권이 단순히 뭐 이 사람에서 저 사람 넘어갔던 그런 정권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겁을 내진 않고, 사실 또 뭐 가진 게 많으면, 이럴 게 많으면 또 겁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뭐 가진 게 없기도 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그런 정의감이 또 많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 공화당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박 대통령을 한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니고 정말 나라 자체를 완전히 체제를 바꾸는 그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초창기에는 우리가 또 좌파들을 보고 겁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한 번도 이런 사회운동 같은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좌파들이 좀 두렵기도 했는데, 태극기 들고 4년 싸우다 보니까 이제 도리어 좌파들이 우리의 투쟁력을 무서워하지 않나. 아마 법정에서도 이진아 선생님을 멀리서 보면 저분 또 오셨구나 하고 심장 쫄깃해하는 또 좌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뭐가 무서울지 생각해보면 무서울 게 없거든요. 옛날에는 뭐 끌고 가서 뭐 고문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고문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해요. 우리가 말로 싸운다든가 정말 법정에서 뭐 이렇게 뭐 좌파들하고 싸워갖고 한다면 벌금을 낸다든가 뭐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뭐 감옥소에 뭐 구치소에 얼마 끌려간다든가 이거 외에는 특별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하고 법정에서는 정말 그 엉터리 재판을 보고 있으면 정말 속이 터지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게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검사나 판사가 정말 너무나 엉터리를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네, 법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이잖아요. 상식을 넘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소리를 안 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이제 또 긴급 코너, 그 즉석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상의가 없었던 건데 좀 다니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2017년에 정점을 찍었고 지금은 아예 대놓고 이제 유린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더 많이 법정에서 그것을 목도하셨을 것 같아요. 분노가 치밀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실 것 같은데 내가 뽑은 혈압 폭발? 랭킹 3위까지 한번 뽑아보는 이런 코너 어떨까요? 모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다 화가 나고 이제 체제 붕괴고 국가 붕괴긴 한데 이것만은 못 참겠더라. 네, 법정에서 싸우는 멘트 혹은 이제 특정인이 뭐 위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 때문에 가장 화가 났다. 뭐 너무나 3위부터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뭐 다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대통령 사건, 그렇겠죠. 네. 네, 삼성 재판, 최수원 씨 재판, 우병우 수석 재판,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 또 이영선 씨, 그거는 초창기 2017년도 이때쯤에 들어가서 본 건데 이영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박 대통령한테 대포폰 줬다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불법 의료 시술 방조 그 이제 마사지 하시는 분을 뭐 청와대에 데리고 오고 밖으로 이제 보내는 정도 했는데 사실 대포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주면 되는데 나는 과연 문재인한테도 묻고 싶어요. 대포폰 안 쓰고 있는지. 말이 대포폰이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사실 국제적으로 얼마든지 도청 가능성도 있어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대포폰 썼다고 해서 이영선 씨를 그리고 그것도 말도 굉장히 악의적인 게 불법 의료 방조 진짜 박 대통령은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와서 좀 등을 좀 주물러 주고 애들이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누군가 있으면 좀 어깨도 주물 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박 대통령 늦게까지 일하시다가 그게 좀 불편해서 한 뭐 저녁에 사람 불러갖고 마사지 받는 걸 가지고 그거를 불법 의료 방조했다고 하고 법정에서 그 마사지한 분을 불러갖고 법정에서 침대 펴놓고 어떻게 마사지를 했냐 어떻게 그렇게 재현했어요? 그걸 했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손끝으로 했나 주먹으로 했나 어깨부터 했나 여기서부터 했나 이거를 시연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혔었어요. 그런 검사들을 보고 있고 그거 진짜 악의적이네요. 그러니까 판사도 듣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검사가 우리가 침대까지 준비를 했다 해서 침대를 쫙 펴고 나서 법정 여직원을 눕혀놓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방금 욕할 뻔했다. 그런데 이제 하신 분이 굉장히 아주머니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한테 해줬던 거 마사지를 이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게 증명이 됐었는데 정말 분한 거였었죠. 그럼 뭐 날짜까지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우리가 아마도 여의도에서 아마 자한당 성토하는 그런 집회를 했을 때 아마 그 무렵에 그런 재판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봤고 뭐 고용태 재판에 민변에서 한 1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나왔고 그 중에 하나 김영민 지금 국회의원 한 김영민이 나와서 했었고 그랬는데 2주마다 재판이 열리는데 그거를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열자고 하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밖에 나와갖고 막 그랬죠. 변호사들한테 누구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고 누구는 없냐. 박 대통령은 일주일에 4번이나 받았고 저녁 6시, 8시, 10시까지도 받았는데 막 화가 나고 막 소리를 쳤었죠. 뭐 모든 사건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는 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게 너무나 안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는 작년이었는데 이제 우병우 수석이었으니까 최수원 씨하고 박 대통령하고 국정농단 하는 거를 방조를 했다. 그거를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 이게 이제 우병우 수석한테 뒤집어 씌운 죄잖아요.
그 이제 검사들이 하는데 최순실 하니까 제가 일부러 나와갖고 소리 질렀죠. 검사들 똑바로 하라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름 똑바로 하라고. 법정에서 그렇게 이제 안 재판 끝나셨어요? 재판 끝나고 제가 박 대통령 재판 갔을 때 사실 그때도 방청객이 아무도 없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문체부 직원들이 나와서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그 허가 할 때 그 과정을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증인들이 나왔는데 K스포츠재단 그 설립 과정 얘기할 때 그 남자분이 이제 문체부 직원이 나한테 조금 처음에는 좀 떨리고 제대로 못하더니 나중에 그 페이스를 찾아가면서 증언을 제대로 잘 했어요. 그러니까 네. 검사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엇박 지르고 막 분위기가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네. 그때 네 기자도 별로 없었고 방청객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그때는 제가 작정을 하고 했죠. 이제 증인이 나가는데 그 재판 다 끝났을 무렵이에요. 그래서 제가 증인이 죄인이에요. 이제 큰 소리로 그랬죠. 그래갖고 김세윤한테 쫓겨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못 들어갔는데 그 장면 자체는 후회를 안 하는데 재판을 못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 좀 후회를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제가 원했던 말을 탁 싸질러 된 것도 아니라서 그 이후에는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검사들한테 얘기하는데 뭐 또 한편으로는 검사들 제가 굉장히 무시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고마운 것이 제가 굉장히 검사들한테 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이제 검찰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예, 그게 이제 다행이고 뭐 박 대통령 재판에서도 마찬가지고 검사들 정신 차려라. 문재인이가 100년 간 줄 아냐. 얼마 안 남았다고 소리를 제가 뭐 여러 번 질렀었죠. 그랬는데 하여튼 다행스럽게 검사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말 할 때 혹시 검사들 반응이나 혹은 뭐 표정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뭐 검사들이 듣거나 말거나 뭐 쏘아대고 뭐 저 멀리 있는 검사들한테 쏘아대기도 하고 나가는데 얼굴에 대고 쏘아대기도 하는데 뭐 못되는 척 하더라고요. 뭐 그게 어쩌면 좀 저한테는 고맙기도 하고 다행스러웠었죠. 예.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 이 사기 탄핵에 대해서 진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저는 옆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왜냐하면 거짓과 진실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설명할 때 항상 거기 나오셔가지고 저는 유튜브로 맨날 이렇게 뵙던 분을 여기 모셔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 역시 좀 개인적으로 반갑고 영광이네요. TV에서만 보는 연예인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없는 사람이 내 앞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딱 이 톤과 이 표정과 이 딱 얼굴이 그때 예. 유종찬 그 거짓과 진실 나오셨을 때 정말 많이 우셨어요. 자주 우시고 그 우실 때마다 저도 같이 따라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새록새록. 특히 이제 지난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 재판에 보면 변호인들이 한 로펌이 한 2개, 3개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변호사들 한 10명 정도 나와요. 그걸 보면서 참 박 대통령은 아무도 없이 가족도 없고 나중에 가서 뭐 재판도 거부했지만은 변호사도 없고 국선 변호인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서 참 그 생각하니까 너무 박 대통령이 안 됐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도 없고 내용 자체가 너무나 엉터리였고 재판 받을 무렵에도 방송에서 정말 박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못돼 먹었고 지금도 어쩌다 보니까 그 4년 전에 2016년도 2017년도 이맘때쯤에 방송한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네. 그걸 제가 막 다 볼 수는 없고 뭐 5분 10분 보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야, 어떻게 저렇게 편파적이고 저렇게 엉터리를 말할 수가 있을까? 최근에 제가 본 것도 최순 씨가 헌재 나가서 자기를 얘기를 하죠. 나는 그거 모른다. 그 도대체 당신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한 거 가지고 앵커가 패널들이 막 욕을 하는 거 보면서 아니 어디 나와서 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당연한 말을 가지고 막 비난하고 네. 너무나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는 것이 지금도 보면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가짜뉴스 그 속아가지고 촛불을 드셨거나 혹은 댁에서 그냥 대통령님께서 막연히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만약에 그때 뉴스를 지금 다시 만약에 본다면 같은 생각을 할까 묻고 싶은 게 지금 제가 다시 봐도 너무나 이렇게 그냥 이게 단순히 허위다, 거짓이다, 악의적이다 이거를 떠나서 굉장히 수준 낮은 저질의 거짓말들이거든요. 지금 저 허수라는 걸, 저 거짓말을 누가 믿지? 할 정도의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마치 대한민국의 국민이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예? 피리 부는 사람을 따라가는 쥐떼같이 전부 그 가짜뉴스에 홀려가지고 따라갔단 말이죠. 국민들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가짜뉴스를 좀 깨게 될까? 서명태에 그거 역정하고 가짜뉴스 다 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잔인한 게 진짜 사실은 과거에 그 잘못된 뉴스 그거에 때문에 자기가 선동당한 걸 반성하는 사람이 선동당한 사람 전체 100이라 치면 그 중에 10%도 안 돼요. 반성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반성을 하는 것보다 지금 잘못된 걸 아는 사람도 한 절반 정도? 근데 그 중에서 그 10% 빼고 나머지는 다 외면을 해버려요. 왜냐면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선동당했던 사람들이 다 문재인을 거의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을 찍어놓고 문재인이 지금 하는 거는 자신들 생활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화가 나고 분노하고 혹은 후회하고 문재인을 욕하고 이런 액션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나간 역사이니까 굳이 그거를 목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외면을 해버리는 거죠. 자신의 과거의 과오를. 사람이 이제 자기 잘못한 거를 굳이 인정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단순히 박 대통령이 내려온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체제 싸움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지만 우리가 이 나라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 대통령 지나간 과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바로 잡아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후손들한테 뭐를 잘못했다는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박 대통령 과거 문제가 아니고 박 대통령 사건은 박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엄연한 너무나 이거는 심각한 이건 체제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뭐 대통령을 누구를 바꾼다, 사안을 바꾼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누가 되더라도 분명히 이 원인을 밝혀서 이건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도 한 잔 좀 드시면서 하시죠. 좀 뜨거워요. 네, 좀 뜨겁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진짜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분들 사실 진짜 우리공화당 당원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의식화된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침탈이고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이제 전조현상이다 라는 걸 인식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인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이진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법정 싸움 그 역사의 산 증인 사실은 뭐 나중에는 인간문화재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은 그 이전에 탄핵 이전에 본인의 일상 뭐 예전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전에부터 원래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게 있으셔서 이런 길로 들어서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삶을 살아오신 건지 그때 방송에서 그 외국계 화장품에서 다닌다고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달라 이거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저는 알지만 우종장 기자 방송에 나가게 된 것은 우종장 기자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 뭐 잠깐 이제 말을 중간에 좀 끊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아시는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또 재판이 많이 가니까 그분이 세 사람을 추천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분은 또 뭐 그 추석 무렵에 이제 지방에 가 있느라고 시간에 안 맞췄고 저는 마침 그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었는데 저하고 연락이 돼갖고 시간이 맞춰져서 나가게 됐었고 뭐 딱히 뭐 그때 우종찬 기자 방송에 나간 거는 제가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나간 건 아니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셨군요. 네,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재판을 다녔었고 우종찬 기자가 저를 잘 골라온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자기 어필을 이렇게 딱 하시는. 네, 또 그분은 뭐 또 여러 가지로 안 맞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안 맞았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하여튼 제가 나간 게 우 기자한테는 잘 된 거였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생활 자체는 기본적으로 조금 그런 뭐 정의감과 이런 거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집안 자체가. 근데 그렇지만 뭐 신문을 보는 정도의 정치적인 뭐 관심 정도였고 특별한 건 없었고 제 일상은 그 독일계 화장품 회사 제조업체의 에이전트 일을 보고 있다가 그때쯤에 사실 일이 많이 좀 줄어들었었어요. 여러 가지 뭐 조건으로. 그래서 일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박 대통령 사건이 났고 재판에 나가게 되면서 일을 좀 더 못하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시간을 법정에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또 재판들이 많고 뭐 연결된 것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된 거였죠. 지금은 뭐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거의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법정에 나가게 되고 또 하다 보면은 이제 봐야 될 뭐 SNS가 참 많더라고요. 기사도 뭐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되고 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게 돼서 별로 이제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걱정은 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 원래는 특별한 뭐 정치 쪽에 뭐 종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정치에 이제 뭐 연관이라도 있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일상을 사시다가 특별한 계기를 만나서 거기서 각성 혹은 상황까지 더해져가지고 이렇게까지 시간이 더해서 오게 되신 거다. 네. 요약하자면 이런 네.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정치적인 걸 좀 꿰뚫고 있었다면 법정에 갔을 때도 제가 흐름을 좀 더 알았을 거고 사람들도 알았을 텐데 사실 제가 굉장히 모르고 있었다는 걸 물론 신문을 잠깐 봤지만은 뭐 청와대 뭐 사실 청와대 조직 자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의 직책 같은 것도 말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였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희가 봤을 때는 감히 저희는 꿈도 못 꾸잖아요. 그렇게 거의 모든 재판을 참관하시고 또 그 소식을 우리 당 당원들분들께 또 전해주시고 또 이제 사무적인 일을 좀 했으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거는 잘 해요. 뭐 네, 몇 시간이라도 앉아 있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아니 직장생활 할 때부터 항상 그 뭐 외국인들하고 일을 하면서 항상 받아 적는 거를 했었어요. 네. 항상 메모를 했기 때문에 앉으면 항상 이렇게 적는 거를 해요. 그래서 앉아 있고 적고 하는 거는 뭐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뭐 힘들지 않게 했는데 법정에 들어가서 듣는 얘기들이 잘 모르니까 뭐 졸기도 하고 뭐 SNS도 하고 뭐 다른 일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지금은 많이 아니까 그때 좀 더 많이 듣고 필기도 할 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저는 이제 뭐 살다가 저도 법원에 갈 일이 누가 있겠어요. 평범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최근에 저희 개인 송사로 인해 가지고 제가 원고 한번 가서 재판을 해봤는데요.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 재판을 일주일에 4일씩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3일 하는데 4일 하고 막 요 정도인 줄 알았어요. 사실 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15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인 재판 15분 하더라고요. 15분 네. 뭐 재판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제가 옛날에 그 페이스북에 이제 옛날에 썼던 글들이 잠깐 올라와서 그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김세윤이가 그때 이제 대통령 재판을 일주일에 3번 4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유영아 이제 변호사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했었어요. 5월달에 그러면서 기간 내에 이 재판을 끝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6개월 구속시키고 재판을 하고 나서 그거 못 끝내니까 다시 또 연장을 구속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죠. 그때는 이제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나면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석방 안 하려고 그 안에 이제 재판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6개월이 지나서도 재판을 못 끝내고 또 엉터리를 또 구속을 하고 뭐 지금까지도 구속을 한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재판에 따라서는 잠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2주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박 대통령 재판은 엉터리였고 그 엉터리 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 이제 증인들을 불러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뭐 되지도 않는 그런 혐의를 씌워갖고 재판을 했으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재판 자체도 탄핵이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이제 사람이 죄인이어야 되니까 맞춰온 것도 있지만 그 재판 중간에도 그 구금 기간을 연장을 한다거나 옥에 더 가둬놔야 되니까 그런 했던 과정이 더 추가로 계속 있었다. 그 사건. 정말 잔인하네요. 사실 저도 아까 진채고도 그 개인 송사 있었다 했지만 저도 지난 선거 때 나갔던 되게 웃겨요. 이거 피켓을 예비 후보 때는 이게 목걸이로 걸어야 되잖아요. 내려놨다고? 네, 그거 10분 내려놨다고 걸렸어. 다른 후보들은 막 한 3시간씩 하던 걸 같이 걸려서 뭐 다른 뭐 주요 당 후보들도 같이 걸리긴 했는데 그거 한 번에 처음으로 저도 법원에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선량하게 산 사람들이 사실 법원 한 번 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른데 박근혜 대통령 4시간 했다고 그랬는데 너무 다른데? 이게 스케줄표를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여쭙죠. 이거 뭐
내 재판 이거 이런 식으로 그치. 해도 되나? 몇 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재판을 몇 시간씩 하냐고 저한테 도리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님에게는 잣대가 달랐다. 재판 내용 자체가 박 공정하지도 대통령하고 않았고. 상관없는 것을 재판을 하면서 박 대통령 앉혀놓고 모욕주기 하는 거죠. 뭐 삼성 직원들이 한 얘기, 뭐 마사의 직원들이 한 얘기를 박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박 대통령 피고인으로 모셔놓고 그런 자기네들이 수다 떤 거,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속 터지죠.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박 대통령 무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박 대통령하고 아무런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신문을 하고 이런 거 보고 박 대통령 무죄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있으면 그 사실을 가지고 하겠죠. 쓸데없는 걸 안 가지고 오고. 그런데 그런 거짓말 한 거 밖에서 자기네들이 했던 거짓말을 그걸 증거로 채택을 하고 실질적으로 박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그런 증언한 것은 전부 다 채택되지 않고 너무나 억울하죠. 지금까지도 언론들이 아주 악질적으로 쓰고 있는 그 박 대통령이 했다는 참 나쁜 사람, 이거 제가 8월 17일 여름 휴가가 지나고 나서 2017년 그 여름 휴가가 지나고 나서 당첨이 돼갖고 들어간 8월 17일 재판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네. 그날 진재수 과장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좀 화가 난 상태에서 신문을 이제 그 답을 하고 그랬는데 이용하 변호사가 분명히 물었거든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그랬더니 나 그 얘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다. 술집에서 들었나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박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날 제가 노트 필기한 걸 쭉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박 대통령한테 결과적으로는 참 이렇게 좋은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됐었어요. 그 사실대로. 그랬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아직도 박 대통령이 그걸 했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너무나 왜곡하고 재판에 들어가 보면은 오전에 검사가 신문하는 거, 그 엉터리 가지고 신문하는 그것만 신문에 나오고 그 증인이 나와서 제대로 답한 거는 신문에 안 나오고 이러니까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계속 나쁜 얘기만 아직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라도 재판에 들어가서 정말 진실을 보고 재판 분위기가 어땠다는 것을 저라도 이거를 보고 정말 증인으로서 이거를 목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일단 대법원 판결까지는 일단은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뭐 3일이든 무엇이든 이제 대통령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계실 수 있도록 빨리 건강을 위해서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 지금 나오신다고 해서 우리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게 이 좌파들의 민낯을 우리가 이제 다 알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사건, 앞으로 진행 중인 재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2017년도 때부터 이 싸움은 좌파들이 이긴 싸움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끝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우리가 대충 해갖고 얘네들이 이길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결국은 얘네들이 뭐 그때쯤에 이해찬이가 나와서 뭐 20년을 간다 100년을 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를 걔네들이 얘기한 그 자체를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 우리도 혁명에 가까운 싸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싸우겠지만은 결국은 항상 인간은 결국은 자기끼리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렇게 기고만장해 있지만 지금에 와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우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결국은 저는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망한다고 무너진다고 저는 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재빨리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을 하느냐 그런 상황이 되도록 우리는 정말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혁명에 가까운 그런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얘네들이 지금 자기네들도 자기 모순에 빠져서 싸우는 그날이 너무나 얘네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거든요. 좌파들이 지금 운동권 세력들이 정계도 그렇고 뭐 언론계도 그렇고 있고 사회 곳곳 요소에 다 장악을 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 시간으로만 따지면 벌써 한 30년, 40년 뭐 이쯤 전인데 그때의 역사의 사람들이 지금의 역사를 장악을 하고 있는 사실은 뭐 체제를 역사를 뒤집은
그런데 지금의 태극기 전사들이 약 한 3, 40년까지 전리겠냐마는 좀 한 10년, 20년 후에는 진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희망을 조금이나마 가지거든요. 그 사실은 아까 진짜 저도 이제 이진아 선생님 방송을 뭐 매해 챙겨보진 않았지만 저도 종종 보다가 그때 듣고 사람이 참 망각의 동물에게 좀 잊어버리다가 또 이제 옆에서 또 생생한 증언을 또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데, 멀리서 보면 뭐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멀리서 봐도 비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더 찢어지는 비극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얘기하니까 사실 저 좀 마음이 자꾸 아파가지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는 뭐 탄생한 증인 모셔놓고 좀 점점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앞으로 아까 진채무가 물어봤던 것처럼 앞으로의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부수적인 모든 재판들이 끝나시면 제가 이거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들어서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일정이 지금 재판 일정인데요. 제가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 이런 식으로 지금 빼곡하게 다 쓰여 있어요. 일정은 2월 일정, 3월 일정. 이제 저파 새끼들 다 죽었다 이거지. 이제 이진아 선생님이 한 건도 안 빠지고 또 쫓아다니면서 니네들 뭐라고 떠드는지 자 이제 하나 다 감시하신다. 다 죽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관심 있는 재판들 그 사건 번호하고 그 피고인들 정리해놓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일정들 체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박 대통령이 10월 13일까지 2017년 10월 13일까지 재판에 나오셨던 거 그 재판 일정하고 뭐 피고 그 증인들 나온 거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 이런 거, 이거는 우종창 기자가 아마 탄핵 백서 준비하면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정리를 보면 뭐 어디 해놨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 같으세요. 뭐 스케줄표하고 들고 다니시는 게. 이게 박근혜 대통령 관련 재판들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그 법정 여전사 이진아 선생님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예고하는 느낌인데요. 박 대통령 재판하고 박 대통령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재판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좌파들이 또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제가 보면은 뭐 박 대통령이나 박 대통령 관련 재판에 막 굉장히 기가 막 이렇게 넘치는 막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의무감으로 들어갔는데, 뭐 좌파들 재판은 그렇게 뭐 기가 살아서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쟤네들이 재판을 어떻게 하나 이제 그래서 가보기는 하고 뭐 적어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진 않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비교는 해봐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요. 지난번에 이제 김경수 재판이나 뭐 정경심 재판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김경수 재판에는 2018년도 그때 됐을 때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먼저 들어간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들어가서 그 김동훈 드루킹 김동훈이가 문재인한테 보낸 보고서에 삼성이나 그때는 네이버라고 그랬어요. 이런 기업들을 국민들이 뭐 하여튼 이거를 기업들을 잡아먹자 이런 보고서를 올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삼성한테 대하는 게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고 이게 단순히 문재인 뭐 이 정도 댓글 작업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거 공작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들어가 봤는데 뭐 실제적으로 드루킹 김동훈이는 김경수한테 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재판을 받고 김동훈이는 많이 억울하겠죠. 정말 그때 곧 만기 출소 다가오지 않나요? 2022년도 3년 6개월이니까 아마 내년 선거쯤에 나올 텐데 김동훈이가 정신을 차리고 뭐 자기 스스로도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경수하고 문재인도 욕을 많이 썼고. 교도소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뭐 근데 하여튼 김동훈이는 조금 좀 똑똑하기도 하고 근데 참 놀라운 게 김동훈이하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누가 하나 김동훈을 드루킹을 욕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그래서 김동훈이가 좀 정신 차리고 나와서 좀 활약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모르죠. 하여튼 그랬고 정경심 재판은 좀 초기에 좀 들어가 봤었고 블랙리스트 그 환경부 장관들 블랙리스트 들어가 봤는데 블랙리스트 하면은 우리는 막 또 당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봤는데 뭐 처음부터 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갔고 다음
내일인가? 내일 그 1심 선고해요. 네. 그래서 결과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예. 뭐 앞으로도 지금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조국 아들 관련된 재판들도 이제 앞으로 조국 아들은 기소는 안 됐는데 정경심 재판에 아들이 기소된 게 아니고 그걸 해준 사람이 기소되지 않았어요? 최강욱이 예. 최강욱이가 지난번에 8개월 선고를 받았지. 받았죠. 예. 집행유예 받고 그랬는데 선거 기간 중에 나 그거 해준 적이 없다. 또 거짓말 해갖고 또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걸린 게 있고 양형 사유가 없다고 그냥 네, 거기서는 네. 워낙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경심도 그렇고 최강욱도 그렇고 재판대에 나와서 너무나 뻔뻔스럽고 판사 수치를 깔아뭉개니까 최강욱도 재판을 하고 있는데 나 저 기자회견 해야 된다 뭐 그러고서 가버렸으니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판사를 완전히 깔아뭉갰으니까. 그래서 아마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다. 뭐 사람으로 안 보겠죠. 그렇죠. 우리도 사람으로 안 보는데. 자기네들 세상이니까. 네. 그렇지만 뭐 제가 소리 질러서 판사한테 쫓겨 뭐 당한 것처럼 최소한 판사는 조금 뭐 어쨌든 진행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거는 지켜줘야 되는데 뭐 최강욱은 재판 중에 벌떡 일어났고 좌파들은 그래요. 뭐 주진우, 네. 김어준 이 사람들도 재판 받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막 욕하고 막 이랬으니까 하여튼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좌파들은 지네들 세상이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결문 조금 봤는데 보니까는 판결문 되게 잘 썼더라고요. 좀. 네, 판사가 그나마 좀 소신 있게 좀 판결문을 쓴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속이 시원했어요. 앞으로 또 뭐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있을 거고. 옵티머스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산자부도 네. 지금 산자부 장관도 지금 재판 네네네. 있을 거고. 오늘 뭐 영장 실질 심사처는 이 그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뉴스 대전에서 뭐 그거 조사받고 있으니까 저녁에 결과가 나겠죠. 네. 근데 이제 정말 해야 될 건 울산 시장 부정선거 이거 해야 되는데 아직 조용하죠. 네. 그거 준비 기간으로 해갖고 조사를 아직 뭐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뭐 재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현직 법관도 최근에 이제 말도 안 되게 탄핵해버리고 했잖아요. 사실 사법 독재를. 적당히 보면 이제 앞으로 있는 그런 많은 재판들에서 뭐 제대로 된 결과가 뭐 나오겠습니까? 적당히 하는 척하면서 국민 민심 살살 달래면서 꼬리치고 덮을 거는 또 살살 묻어주고 그러니까는 요만한 거 하나 주고 요만한 거 숨기려는 작전으로 가겠죠. 영 안 하는 척 하면은 안 될 거고. 사실 다행스럽게 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임기. 그 5년 이렇게 있으니까 검사도 판사도 자기 그 직업에 대한 그 자존심을 좀 지키고 그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검사들이 그 모양이 됐고 판사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판사들이 제가 보니까 판사들이 대통령 사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전부 다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국정농단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병우 수석 재판 끝나고 나서 말은 제대로 못했었어요. 못했는데 그때도 판사님 최순실가 K스포츠 재단 한 거 없다. 국정농단 없다. 이제 좀 시간이 났으니까 제대로 살펴보시라는데 제가 버벅대고 제대로 똑부러 쥐기는 못하겠는데 전부 다 판사들 자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네요. 전부 다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문재인이가 오래 가시는 임기가 있으니까 판사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 황당하니까 좀 정신을 차려갖고 제대로 해야죠. 네. 알고 싶지가 않겠죠. 알아도 자기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판사건 검사건 간에 정치에 휩쓸려가지고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것보다 자기 본분에 가장 충실할 때가 가장 떳떳하고 자기 목소리를 가장 잘 낼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잊지 마시고 판사든 검사든 본인의 일을 먼저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가 2019년도에 그 사법농단으로 와서 판사들 재판 대법원장, 대법관들 판사들 재판 받고 있는 거 좀 들어가 봤었어요. 그때 제가 느낌은 이거 사법부 다 무너졌다. 저는 벌써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때 결국은 재판하는 내용이 초기였으니까 징용 문제. 그 박 대통령하고 또 무슨 관련이 있나. 뭐 이제 이걸 어떻게 뒤집냐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거에다가 결국은 뭐 그 좌파들 우리법 연구에 그 성향을 가진 좌파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거기서 모임을 하고 뭐 이런 분위기를 좀 이끌어 나가려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도 재판이 그런 성향을 가진 그 판사들한테 어떻게 뭐 불이익을 줬나 안 줬나 이런 거를 따지고 있으니까 참 그러면서 뭐 우리법 연구회가 지금 뭐 다 장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판사들이 당하고 있다가 뭐 이제 뭐 판사들이 무죄는 받긴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 무죄 받으니까 국회로 들어간 그 좌파 판사였던 인간들이 나서 갖고 판사를 탄핵시킨 이런 일이 나니까 정말 법원에서도 좌파 성향을 있더라도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정말 이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이런 악행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죠. 그러니까 보면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뿌리는 삼권분립이거든요. 그렇죠.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근간인데 그 삼권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다 지금 전혀 안 흔들어 하고 버렸죠. 뿌리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문재인 정권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말로 뭐 법치가 무너져 내렸다 이런 표현보다도 견제를 뿌리째 뽑았다 이런 느낌보다도 견제를 안 하고 스스로 굴종을 해버린 그 성향이 더 큰 것 같아요. 특히 사법부 그 다음에 이제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응? 저는 뭐 헌재 재판관이든 또 지금까지 법원에서 박 대통령 관련된 재판을 잘못한 판사든 이 사람들은 뭐 저는 뭐 결코 또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결코 편하게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자기네들 한 짓에 대해서는 증인이 있으니까. 뒤집어질 날이 올 겁니다. 운명의 쳇바퀴는 돌고 돈답니다. 언젠가는 그 벌이 당신에게 간답니다.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번 기회도 또 온다고. 물론 우리가 뭐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재판장에서 들은 사실을 가지고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고 우리가 뭐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거죠. 판사면 법대로 하는 거니까 법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우리한테 비난을 듣는 거죠. 제가 우리 당원 동지한테 들은 말 중에 가장 가슴에 감명 깊었던 말이 우리가 지금 투쟁을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역사적 그 사건이 뒤집히진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싸우면 10년, 20년 뒤에 역사의 평가를 우리가 뒤바꿀 수 있을 거다. 혹은 향후 얼마 뒤에. 그 말을 하면서 그게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하는 일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의 미래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나면서 결국 지금 이진아 선배님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분들이 곳곳에 서명대에서 일상에서 싸우는 의미가 다 그런 곳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으로 투쟁하는 의미가 다 그런 곳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바꿔지지는 않지만은 이 진실을 향해서 우리가 투쟁했다는 건 역사에 남겨야죠. 그 사실 자체를 넘어갔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나간다. 이거는 맞아요. 투쟁에 나가야죠. 개돼지하고 똑같은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이 잘못된 거, 이 진실은 우리가 숨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실을 향해서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옆에 또 서명대에서 이런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색깔론에 빠져 있다. 그렇죠. 뭐 우리는 지금 현재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이것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색깔론에 빠져 있는 걸로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뭐 제 말이 논리적이거나 그렇진 않지만 현장에서 어머니들한테 가장 잘 얘기해서 어머니 죄 없는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잡아가는 세상인데 어머니 잡아가는 거는 일도 아니지. 어머니 나쁜 사람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다. 멀쩡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3년, 4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하나 잡아가도 아무도 모른다. 그런 세상을 원하냐고. 그거는 증명이 됐잖아요. 작년에 그 잠실역에서 이거 전단지 돌리다가 지하철역에서? 네. 뒤에 손 묶여갖고 수갑 채워갖고 여자분 와서 하루 있었잖아요. 그거는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우파 성향을 가진 우리는 뭐 고소당하고 법정에 끌려가고 벌금 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지만은 그게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그런 거창을 얘기까지도 필요 없다. 이 사업 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법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못하면 결국에 그 화살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야 너희들이 말했을 때 제왕적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절대 권력이라며 그래서 끌어내야 된다며 그런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몰아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고. 우리가 나 하나 잡아가는 거 일도 아니라고. 야,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으면 문제는 뭐죠? 신인가? 네, 크게 생각할 것 없이 얼마든지 억울한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박 대통령 재판을 보면서 저는 박 대통령 성격을 참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그런 품격을 지키려고 생각했었고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뭐 최수원 씨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데 박 대통령은 최수원 씨를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업무적으로 썼었어요. 그 검사들도 PT로 뭐 박 대통령 화장품 사다 주고 뭐 그 속옷 사다 주고 했다고 이렇게 PT로 띄워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일을 시키면서 박 대통령은 그분한테 국가의 돈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썼다는 거지. 정말 문재인이가 하는 식으로 정말 직책을 주고 돈을 줬다면 그게 더 문제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최수원 씨가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빈곤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분이 또 박 대통령이 뭐 자기 스스로 연예인처럼 나는 좋아했다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불러서 쓰면 개인적인 일을 해준 거지. 만일에 그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빈곤했으면 직책을 주고 돈을 줬겠죠. 그러나 그분은 그걸 하지 않아도 불평을 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은 개인적인 일을 시켰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썼고 한 푼의 그 국가 돈을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많은 그 패널들과 방송에서 많은 국민들은 그런 박 대통령의 그런 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욕을 하는 게 저로서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도 박 대통령 옷을 만들었다는 분도 제가 만났어요. 예, 그리고 제 동생도 신사동에서 그런 뭐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사동에서 옷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고영태 씨께서 동대문을 가서 옷감 띄우고 단추 사고 해갖고 직접 대통령 옷을 만들어서 대통령은 참 그 얘기 들으면 저는 정말 눈물 나요. 어떻게든 그 세금을 아끼려고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옷을 해 입고 다녔는데 네. 정말 김정숙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이렇게 나라 살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던 부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최순실이 뭐를 했다. 참 이런 거는 정말 사실을 알아보라고 이렇게 정말 하소연을 하고 싶다는 맞아요. 생각이에요. 사실 뭐 우리가 탄핵 격적들도 욕하고 뭐 그때 어부지리를 얻은 문재인도 욕하고 뭐 이렇게 욕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이 모질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이 못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해요. 최근에 또 이제 본 그 옛날 뭐 2017년도에 그 방송을 잠깐 봤는데 패널들 자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돈으로 구속된 사람이 없어요? 자기네들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 당시 몰랐어. 우리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고 방송에 나와서 잘났다는 패널 자체들은 자기네가 그 말 하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스럽게 박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 중에 누구 하나도 돈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없어요. 이걸 보면은 박 대통령이 정말 얼마나 깨끗했고 이러기 쉽지 않죠. 네,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깨끗하게 일을 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네. 암울하고 비극적인 들여다 들으면 알면 알수록 힘든데 끝이 아니고 우리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의 투쟁을 이어가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심어야 되기에 사실은 참 긴 시간 얘기를 나누고 사실 더 모시고 더 얘기도 나누고 싶지만 시간도 좀 제한적이고 이제 사실 며칠 뒤면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에 우리 당원 동지들께 혹시 말씀도 해주시고 싶은 바 그리고 혹은 뭐 이러이러한 부분을 뭐 자녀 혹은 친인척 뭐 5명도 못 만나게 한다는데 뭐 전화로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가족 6명이면 1명 쫓겨내야 됩니까? 저희도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특히 누구보다도 이 탄핵의 진실 또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것은 구정이라 또 어느 날이라 특별한 날이라서가 아니고 항상 우리는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박 대통령께서 잘 투쟁을 하고 계시고 어디에 계시든 정말 열심히 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종찬 기자가 재판 기록을 가지고 또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 저는 뭐 어설프게나마 또 재판장을 다니면서 분위기를 보고 있고 이렇게 진실을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동지님들 힘을 내시고 물론 우리가 소수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건 소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위대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투쟁해 주실 것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를 할 거니까요. 아 정말 가슴 울리는 약간 그런 달변 가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딱.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포스도 거는 지금 완전 장난 아니셔요. 우리는 누가 부탁을 해서 이런 맞아. 투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 스스로한테 주는 훈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련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는 스스로의 훈장은 커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굴하지 말고 투쟁을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당원 동지님들 힘내시라고 멘트 하셨는데 저희 둘이 힘을 제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진짜 힐링 받은 것 같아요. 방금 그 말에서 말씀해서. 네, 맞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 스스로 힘을 더 주시고 우리 2021년 새해 신축년에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하는 날이 진짜 빨리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힘내서 싸워야겠다.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이거 끊긴 건가? 아니 짠한 여운이 또 이게 잘라야지. 짠 남아가지고 네. 제가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뭐 또 박 대통령께 드릴 수 있는 그 가장 큰 용기는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박 대통령을 보면서 저분이 감옥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어떤 말도 안 먹힐 거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가셨고 아버님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세상이 나서서 박정희 대통령을 매도했을 때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또 본인도 이렇게 된 세상을 보면서 어떤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침묵을 너무나 공감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말 못하는 저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치면서 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정말 가슴을 울리고 그리고 이제 알고 결국에는 한 건 하고 가시네요. 울어. 끝에 이제 마무리 하시면서 하는 말씀들이 가슴을 이렇게 되게 찡하게 이제 징으로 치듯이 이렇게 특히 저희 옆에서 들으니까 울려가지고 네. 말 못하는 저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울고 그분은 함부로 울지도 못하잖아요. 정말 생각하면 저분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울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분이 마음대로 소리내서 웃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신 해준다 생각하니까 생각하면 다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타깝죠. 가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투쟁 이거라고 생각해요.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금 닭똥 같은 눈물이 또 지금 흘리고 있는데 아니 저는 그래요. 대통령님 생각을 하면 뭐 마음이 다 안 좋죠. 우리 모두 다 안 좋죠. 근데 항상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님 이야기만 할 때보다 저는 물론 7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님을 몰라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님, 유경수 여사님,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하다 보면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잔인하다. 너무 진짜 인간이라면 이럴 수 있는가. 그때는 뭣도 모르고 독재자라고 했을 지언정 내가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계시는데 우리가 서명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서명을 한다고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 자기 서명 하나가 하는데 1초, 2초밖에 안 걸려. 그런데도 너무나 냉정하게 획 돌아서 갈 때, 그런 데를 생각하면, 이 세 분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천벌 받는다. 너무 잔인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분해가지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지금 이렇게 문재인 때문에 고통 받아도 싸다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 때도 있어요, 진짜.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계셨다면, 혹은 곁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 발언을 하셨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국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참 오늘 진채호 말대로 진짜 한 건 하고 가시네요. 가슴을 울리고 스튜디오에서 처음 눈물 흘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똑같은 눈물 뽑아내시고, 저도 이렇게 사실 말문이 막힌 게 거의 처음인데, 자, 진한 여운을 주고 가십니다. 혹은 뭐, 자, 마무리해야 돼요. 뭐 더 하시고 싶으신 말, 네.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셨는지. 박 대통령 성격은, 제가 이해하는 박 대통령 성격은 항상 이렇게 보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뭘 콕 집어서 하지 않고, 앞으로 박 대통령이 나오셔도 우리 공화당만을 위한 말씀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것은 아마 박 대통령께서 속으로 지지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꼭 우리한테 맞는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우리만이라도 이해를 하고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박 대통령은 곧 나오시겠죠.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또 그런 상황을 또 저쪽에서는 또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또 엄청 공격할 거라고요.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위해 싸우는 것이고, 그것이 곧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셔서 뭐 말씀하시네 안 하시네, 우리 편을 드시네 안 드시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할 일만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시즌2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청년만 계속 이렇게 모시다가 이렇게 딱 모셨더니 가슴 찡한 감동도 받고 눈물도 한 바가지 좀 BGM 쏟고, 날 울리지 마. 참 이렇게 감명 깊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저도 참 궁금한데,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진아 선배님께 동지님께 하고 싶은 말씀도 댓글로 실시간으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나오시는 분이 되게 부담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에서 너무 빵 터뜨려 놓으시면 두 번째 보고 싶은 분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멘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중년이 어느새 돼버렸고, 근데 젊은 분들께서 또 우리 공화당에서 열심히 활약해 주셔서 사실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 기회에 또 두 분 최고위원들, 또 다른 젊은 동지님들, 당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는 열매가 당장 오진 않더라도 언젠가는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큰 역사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꼭 열심히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가지고 흔쾌히 한달음에 와주신 우리 이진아 동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곧 설 연휴입니다. 저 이제 마치셔야 되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새해 복 주까지 하면 다 같이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죠. 자, 하나, 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